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총 5번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랑 오늘까지 포함해서 5번을 만날 건데요. 선생님은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 강사 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6가지 보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몇 번이 진짜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진짜인지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서현 친구가 전부 다다. 전부 다보다는 적습니다. 4가지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네, 5가지. 맞습니다. 선생님은 법학 전공을 했고요. 은행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고요. 주식이나 펀드 투자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여러 번 있고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검색하면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에 대한 소개도 마무리를 하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뇌로 깨우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 건데 이거는 주석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돈과 관련된 그림을 보여줄 거고요. 양쪽에 다른 부분이 총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5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주석 사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돼요. 뭐 동전 부분이 다르다. 뭐 또는 뭐 연필 모양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총 5개 있으니까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서 다른 부분 5개 찾아볼까요? 지금 하나 친구, 승현 친구, 그리고 은영 친구, 지훈, 원민 친구,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찾아주고 있는데 아직 2개가 남았어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계산기 부분을 좀 잘 볼까요? 계산기 부분을 잘 볼까요? 그렇죠. 은영 친구가 찾아줬네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잘해주셨습니다. 자, 주석을 지우고 이제 2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5가지를 찾아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주석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적응 훈련 겸 이제 몸풀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승현, 주리, 지희, 연우, 의양 친구 모두 다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5개 다 찾으셨네요. 자, 정답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방 위쪽에 하나가 있는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 친구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찾아주셨네요. 라이 친구도 그렇고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4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5군데 어디가 다를까요? 그렇죠. 5군데 다 찾아주셨네요. 정답 확인. 이렇게 5가지.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5번째 그림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하나가 쉽게 찾아지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벌써 찾았네요. 관찰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윤경 친구가 말풍선이라고 채팅창에 네, 찾아주셨네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주석 사용은 이제 그만.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정답 확인. 요렇게 5가지입니다. 이제 주석 사용 여러분 잘 하신다는 거 선생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채팅창에 답변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매일 돈을 사용하시잖아요. 자, 7가지보다 많습니다. 9가지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11가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11가지보다 적습니다. 그쵸? 10가지. 눈치채셨죠? 그럼 자, 이제 어떻게 해서 10가지인지를 맞춰주는 건데, 뭐, 1,000원, 5,000원 이렇게
단어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 누가 맞췄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다가 올려주세요. 몇 원, 몇 원, 몇 원, 몇 원, 몇 원 해서 10가지가 됐는지 한 줄에다가 올려주세요. 선착순 한 명을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한 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가지가 됐는지. 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수표 제외. 어, 유진석 친구가 가장 빨랐어요. 유진석 친구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자, 모두 10가지인데, 지폐가 5만 원, 만 원, 5천 원, 1,000원 4가지, 동전이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이렇게 10가지입니다. 5원과 1원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5원과 1원은 여러분 혼자 사는 친구들은 공과금 스스로 내고 있죠.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이 공과금 지로 영수증을 보면요. 이런 단위까지 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우리가 절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은행에 우리가 저축을 했을 때 이자를 받는다 하는 경우에 이런 단위까지 모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5원과 1원은 주고받지 않을 뿐 존재하고 있는 돈들이고요. 5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고 1원에는 무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사항. 그렇죠. 현재 유통되지 않는다. 맞아요. 어, 안내사항은 뭐냐면 매 수업 때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친구, 그러니까는 좋은 질문을 했다던가 퀴즈를 잘 맞췄다던가 하는 친구들 5명을 뽑아서 소정의 사랑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정의 사랑 아무래도 이제 기프티콘의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유진석 친구에게 이제 소정의 사랑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4자리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석 친구 감사합니다. 히응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 10가지의 값을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자, 선착순 1명 기다리겠습니다. 자, 김민영 친구가 빨랐어, 여러분. 자, 아니네. 하나가 틀렸다. 가람, 가람 친구. 66, 666. 자, 다 더하면요. 5만 원 더하기 만 원, 5천 원 더하기 1,000원, 500원 더하기 100원, 50원 더하기 10원, 5원 더하기 1원 이렇게 해서 마치 짠 듯이 약속한 듯이 66, 666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가람 친구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거를 소비한다 또는 지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소비하는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부터 우선 구매를 하고 나중에 내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남아있다 하면은 욕구에 의한 소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필요에 의한 소비와 욕구에 의한 소비를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짧은 영상이 있어요.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줌으로 영상을 플레이를 하면 입 모양과 소리의 싱크가 맞지 않는 등의 로딩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요냐 욕구냐로. 이거는 필요해요, 욕구예요? 이건 필요하죠. 그쵸? 지금 여기 있는 건 필요해요, 다. 예. 그런데 이거는 욕구예요, 필요해요? 요런 게 이제 많이 있죠, 욕구들이. 그렇죠. 솔직히 욕구는 전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나 이게 있으면 좋겠어. 나한테 있으면 좋겠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욕구인 거죠. 맞아. 네. 근데 그거는 절대 필요가 아니거든요. 그럼 전 욕망 덩어리인 것 같아요. 욕구 덩어리. 욕구 덩어리, 욕망 덩어리.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삶이 단순해져요. 아주 편안해져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만 남게 되고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기도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필기도구 있는 친구들은 연습장에다가 최근에 내가 구매한 목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써보시고 이게 필요에 의한 소비였는지 욕구에 의한 소비였는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작성을 다 했다면 채팅창에다가도 올려주세요. 어떤 것들을 구매를 했고 이거는 필요에 의한 소비였던 것 같다. 또는 욕구에 의한 소비였던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답변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만 보이도록 비밀 채팅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밀 채팅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장에 작성이 끝났다고 하면 채팅창으로도 공유를 해주세요. 구매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샀다. 또는 학용품을 샀다. 책을 샀다. 또는 택시를 탔다. 어떤 것들을 샀고 구매를 했고 그게 필요에 의한 소비였는지 욕구에 의한 소비였는지 이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와 욕구를 딱 나누기,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샀는데, 집에 사용하던 마스크가 이제 다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필요에 의한 소비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마스크가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가 갖고 싶어진 거예요. 그 집에 마스크가 한 박스가 있는데, 예쁜 마스크를 추가로 산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욕구에 의한 소비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그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 대금을 갚기가 조금 어렵다던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욕구에 의한 소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택시비가 욕구에 의한 소비라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늦었을 때 이제 급하게 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택시는 그래서 욕구에 의한 소비라고 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스피커를 샀는데 이 스피커가 필요하긴 했는데 조금 과하게 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비싼 성능이 좋은 스피커를 샀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소비를 할 때는 필요한 거 위주로, 필요한 거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 욕구에 의한 소비도 적절하게 여러분이 고민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한 소비만 우리가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과 돈 안에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려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기 전에는 필요에 의한 소비인지 욕구에 의한 소비인지 생각하는 게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나의 생활비나 알바비나 용돈의 금액, 그리고 물건의 가격, 정보, 그리고 어떻게, 뭘로 지불을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떤 걸 구매할지 이제 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같은 브랜드의 물건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검색하는 거, 이런 것도 물건의 비교 후에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행지, 이동수단, 숙소, 식사, 기념품 이렇게 순서대로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내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여행지를 선택하고 숙소나 식사 그리고 기념품 어떤 걸 선택할지 정한 이후에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나는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시간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고 싶다. 나는 뭐 제주도가 가고 싶어요. 나는 경주가 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 지역 선정해 주시고요. 자, 답변이 올라오는데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뷔페 음식을 열심히 먹고 에어팟 케이스를 기념품으로 사오겠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여행은 좀 더 이거보다 선택해야 될 사항들이 많겠죠? 부산에 여행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서 식사는 국밥을 먹겠다. 회를 먹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그림이 3개 보이잖아요. 책가방, 운동화, 곰인형 이렇게 3개가 보이는데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해 주시면 그거를 금액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3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또는 채팅창 사용이 지금 좀 어려운 친구들 있죠. 이분들은 카메라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자기가 뭐 선택했는지만 정해주시면 돼요. 예산은 한 번 정하면 나중에 금액 보고 바꾸기 없습니다. 자, 지금 가방 하는 친구도 있고 곰돌이 인형, 운동화 네 다양하네요. 다 고르셨나요? 네, 마지막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결정해주세요. 자, 호진 친구 1 좋습니다. 1이라고 해도 책가방인지 다 아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 5, 4, 3, 2, 1. 자, 이제 마감합니다. 책가방 선택한 친구들은 예산 20만 원 드릴 거고요. 운동화는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 곰인형은 얼마일까요? 10만 원입니다. 자, 본인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이제 배정받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 화면에 나오는 금액 한도 안에서 예산 계획을 다시 짜주세요. 예산에 맞게 여행 계획을 다시 짜주세요. 예산이 남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과하게 쓰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산에 맞춰서 여행 계획 다시 짜주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식사 안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간식거리가 있다면 옆에 두시고 같이 먹으면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산이 남는 친구가 있다면 남는 돈으로는 무엇을 할지 또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어떤 친구가 남은 돈 28,000원. 그 돈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올려준 친구가 있고요. 남는 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돈이 남지 않고 딱 떨어지는 친구들은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한 거겠죠. 남는 돈으로 2만 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식사를 한 끼 더 하겠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의견 남겨준 친구도 있고요.
남는 돈으로 다음 여행을 계획하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자, 그러면 여행 계획 세우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행 계획을 짤 때랑 두 번째 여행 계획을 짤 때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첫 번째 예산이 없을 때와 두 번째 예산이 있을 때 어떤 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르게 다가왔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예산안에 맞춰서 계획을 짜다 보니 압박감이 느껴졌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예산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근데 예산이 딱 정해지거나 예산이 적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예산을 먼저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짜게 된다. 여행지가 바뀌었다. 예산이 잡히니까 계획을 할 때 좀 더 편했다. 무언가를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예산이 좀 남아서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예산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과소비하면 안 되겠다. 예산에 맞추니 가성비를 생각하게 됐다. 맞아요. 여러분의 의견 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에 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합리적 소비를 하려면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예로 든 게 여행이라는 컨셉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정해진 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받는 알바비나 뭐 장학금이나 또는 지원금들 있잖아요. 한 달 동안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지죠. 또는 여러분이 벌써 취업한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 한 달에 벌게 되는 소득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소득에서 소득을 100%다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예산 안에서 월세도 내야 되고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 교통비도 써야 되고 식비도 써야 되고 우리가 써야 되는 항목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연습할 때 이동수단, 숙소, 식사, 기념품 이렇게 나눴듯이 항목을 나눴듯이 생활비의 항목도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공과금에는 얼마를 쓰고 핸드폰비에는 얼마를 쓰고 교통비에는 얼마나 쓰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취미생활하고 놀러 가는 비용은 또 얼마만큼 쓸지 여러분이 예산에 맞게 계획을 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예산을 벗어난 계획은 아니었지만 과소비를 하면 안 되겠다고 정솔 친구가 답변을 해줬는데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딱 알고 과소비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줬네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소비가 있어요. 과소비, 충동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인데요. 맨 처음 과소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경우에 과소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 사람이 오늘 용돈 받자마자 10만 원 다 썼어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한 달 용돈이 100만 원인 사람이 오늘 1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 중에 누가 과소비를 한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건호 친구가 카메라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1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인범 친구 채팅창으로 전자요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과소비는 금액의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버는 돈에 비해서 과하게 쓸 경우 이제 과소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동소비는 내 계획에 없던 소비를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트나 편의점 가게 됐을 때 선생님은 이제 요거트를 하나만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편의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2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편의점에서 나올 때는 요거트가 손에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동 소비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편의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고왕을 열심히 보거든요. 유튜브 나오는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면 갖고 싶지 않고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는데 괜히 할인한다고 하니까 사고 싶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충동 소비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편의점이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충동 소비를 자주 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편의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딱 필요한 물건이 뭔지 생각을 하고 그것만 사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고왕 영상이 업로드돼도 보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가 어디서 충동 소비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행동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시 소비는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소비를 이야기하고요. 모방 소비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옆에 친구나 TV에 나오는 연예인 등을 보고 따라 사는 경우를 모방 소비라고 합니다. 우리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퀴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비싼 햄버거를 구매한다. 이거는 무슨 소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과소비? 충동소비? 주석을 사용해주네. 미승 친구가.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과소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하는 게임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닌텐도를 따라 샀다. 이거는 모방 소비. 네. 그리고 돈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제일 비싼 가방을 구매했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가 구매한 패딩을 따라 구매했다. 뭘까요, 이거는? 충동? 아닙니다. 모방 소비입니다. 그리고 50% 할인이라는 말을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구매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근데 중간에 질문이 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확인하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어떤 친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혹시 적금이나 주택 청약과 같은 금융 투자 또는 저축도 과소비에 해당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소비는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고 적금이나 청약은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적금이나 저축은 소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는 저축을 진짜 많이 한다.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과하게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축과 소비는 다릅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지금 주석 있는 거 다 지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연습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거 지출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성격이 나뉘는데요. 고정 지출은 매달 얼마만큼의 돈을 지출하는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거비, 만약에 전셋집이라고 한다면 뭐 이자가 나가고 있다 하면은 이자비가 되겠죠. 그리고 통신비, 그리고 교통비. 여기서 말하는 교통비는 여러분이 통학을 하거나 통근을 하는 경우에 매달 얼마만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딱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때의 교통비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끔 택시를 타기도 한다. 비가 오는 날이나 시간이 늦었을 경우에 택시를 타기도 한다. 하는 경우에 이 교통비는 변동 지출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식비에 변동 지출에 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식을 먹는다. 또는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하는 경우에는 고정 지출로 들어가는 성격이 좀 더 많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먹는 식비 또는 내가 뭐 커피 사 먹는 식비 이런 거는 변동 지출의 성격이 좀 더 가깝습니다. 고정 지출에 보면은 뭐 혹시 보험비 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보험비도 고정 지출에 들어가고 또는 여러분이 고정 지출 자, 정리할게요. 고정 지출 항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시고 합계 구하고, 변동 지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고 합계 구하고, 그리고 총 합계까지 구해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나는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는지 지금 파악해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드릴 거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연습장에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채팅창에 한 줄로 올려주세요. 근데 요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선생님만 볼 수 있도록 비밀 DM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합계를 다 구하신 분들은요. 그러면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가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뭐 알뜰폰 요금제로 뭐 변경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좋고요.
또 교통비가 나는 고정적으로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알뜰 교통카드를 쓰면 좋아요. 알뜰 교통카드는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동한 뭐 도보로 그리고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을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서 그 적립된 만큼을 다시 페이백 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만 19세 이상이 돼야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혹시 청소년인 분들이 있다면 발급받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청년 나이대에 해당하면 일반 청년 나이대가 아닌 분들이 적립받는 할인받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청년보다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회 이상 나는 대중교통 한 달에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알뜰교통카드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수업을 동일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먼저 진행을 했을 때 알뜰교통카드 잘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요거 조금 이따가 홈페이지 같이 접속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질문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 달에 내가 고정지출, 변동지출 어떤 것들 있는지 파악해봤고 벌써 어떤 친구는 식비의 비중이 좀 높은 것 같다. 나의 지출 항목 중에.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학식을 좀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식비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라고 의견 준 친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금액 확인이 끝났으면 어느 항목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실천할 거 하나씩만 정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실래요? 앞에 예시처럼 학식을 먹는 뭐 빈도를 높이겠다. 뭐 이런 실천 방법 있죠. 뭐 알뜰 교통카드를 이제부터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택시비를 너무 많이 쓰는데 이제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도록 뭐 알람을 일찍 맞추겠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실천 약속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동 소비를 하지 않겠다. 이거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동 소비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환경이 어떤 건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죠. 자, 외식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는 연습을 하겠다. 식비의 제한선을 정해서 줄여보겠다. 이거 너무 좋아요. 식비의 제한선을 정한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여행 계획 짰던 것처럼 식비 예산을 정해서 그 예산 한도 안에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견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친구랑 정솔 친구가 이제 인범 친구랑 전솔 친구가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제 요리를 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내가 1인 가구인 경우에 다 먹지 못하면 벌어지는 재료들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쇼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아, 이것도 진짜 좋은 의견이네요. 어떤 의견이냐면 변동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줄이게 되면 내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쓰는 금액을 최대한 고정을 하고 그 이상 지출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치킨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2번, 3번 먹어야지 내 삶의 만족도가 100이야. 근데 이제 지출을 줄여보겠다고 한 달에 한 번만 치킨을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의견을 준 친구처럼 여러분이 변동 지출을 줄이겠다고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으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 지출을 줄이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실상 고정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는 게 좀 더 실천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내가 뭐 8만 원 내던 사람인데 7만 원으로 아꼈다. 이러면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통스럽기보다는 또는 통신비가 뭐 9만 원, 8만 원 나가던 친구가 5만 원, 3만 원으로 줄였다. 이러면 또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죠. 그래서 고정 지출 항목에서 줄일 수는 있는 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변동 지출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짱이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맞아요. 저번 달 거래 내역을 보고 얼마를 줄여야 할지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카드 쓰는 친구들은 거래 내역서 있죠. 그리고 카드 뭐 앱에 들어가 보면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 썼는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고 확인해 주면 좋고 또는 요즘에 앱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가계부 쓸 수 있는 앱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카드랑 연동해 놓으면 자동으로 가계부가 써지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신 그 실천하는 약속 있잖아요. 이거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참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업을 듣기만 하고 교육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선생님이 좀 슬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는 이거 하나는 무조건 실천해봐야 되겠다. 하나씩만 결정을 해도 총 5번의 교육을 들으면 5개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건의 값을 계산할 때 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요즘에 무슨 무슨 페이라고 해서 모바일 결제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과소비를 해서 이게 힘들다, 소비 절제를 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신용카드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혜택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신용 점수 좋게 하려면 신용카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체크카드도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면 신용 점수가 좋아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할인 혜택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전월 실적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 그러니까 전달에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써야 그 다음 달에 할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카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20만 원, 30만 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친구들은요. 전월 실적 조건이 없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뭐 무실적 체크카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실적과 관련 없이 할인 혜택이나 뭐 이 적립 혜택을 주는 카드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화폐 있죠. 기본적으로 할인 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터넷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아까 우리 알뜰교통카드 관련해서 질문 준 친구가 있거든요. 알뜰교통카드 새로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창에 접속을 해서요. 알뜰교통카드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줌에 접속을 하고 나서 인터넷을 키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이게 로딩이 길어질 수는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알뜰교통카드라고 검색을 하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좀 내려볼게요. 쭉쭉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쭉쭉쭉쭉 내리면 여기 알뜰교통카드라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좀 더 잘 보이도록 조정해 드릴게요.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알뜰교통카드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상별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공식 홈페이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버전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 버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이제 출퇴근을 할 때 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교통비가 빠졌다가
이따가 그 마일리지 쌓인 만큼 다시 페이백이 돼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무실적 카드 이야기 했잖아요. 카드 혜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드 고릴라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로딩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에 들어가면 우리 어떤 노래 들을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하죠? 멜론 차트 순위 100순위를 듣죠. 그것처럼 여기 보면 사람들한테 요즘 인기 있는 체크카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쁜 카드 쓰고 싶은 친구도 요즘 많죠. 그래서 카드 커버 예쁜 순서대로 뭐 이런 것도 검색이 가능하고 전월 실적 없는 카드들 조회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가서 체크카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 더 내리면 여기 무실적이라고 옵션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체크카드 중에 무실적은 59개의 카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2, 30만 원 체크카드로 안 쓰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실적 조건 없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있는 카드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강의 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고릴라 확인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 카드를 쓰시다가 도난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사용 정지를 하시고 새로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게에서 물건값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 그냥 버려주세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영수증 받으세요, 여러분. 영수증 받아서 실제로 내가 구매한 금액과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뭐 어차피 문자로 올 건데요,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근데 10만 원이 입력이 돼서 10만 원이 결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나중에 문자를 보고 확인을 해서 다시 그 가게에 연락을 해가지고 카드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영수증 받아서 그 금액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영수증 버릴 때는 좀 잘 찢어가지고 버려주세요. 거기에 그 금융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잘 찢어가지고 버리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기존에 이용하던 친구들은요, 카드 포인트가 적립이 됐을 수 있어요. 카드 포인트는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잘 챙겨서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카드에 포인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소멸하기 전에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는 방법이 있어요. 카드 포인트가 만약에 1,000점이 쌓여 있으면 1,000원으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인터넷 화면 한 번 더 공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고요. 만약에 앱으로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어카운트 인포라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잠시만요. 어카운트 인포. 자, 요 이름으로 된 앱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PC 버전으로 하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고요.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빨간 색깔지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카드 포인트 현금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1대1로 포인트를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직접 해봤는데요. 로그인 해가지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금방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해서 포인트 소멸되기 전에 알뜰하게 잘 챙겨주세요. 자, 다시 강의 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약 49분에서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0분 동안 휴식 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수업 시간은 11시에 시작을 할 텐데요. 화장실 가고 싶은 친구들 다녀오시고요. 뭐 물도 마시고요. 혹시 지금 당 섭취가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 집에 있는 간식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교육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고 11시에 시작할 텐데 1분 전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는 아까처럼, 전처럼 다시 켜주시고요. 마이크는 꺼주시면 됩니다. 음. 자,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선생님이 그 자립한 친구들 1대1로 상담을 했을 때요. 그냥 입출금 통장에 정착금 받은 거, 지원금 받은 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그냥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은 여러분 체크카드 연결해서 쓰시죠. 그리고 입출금 통장은 이체나 송금할 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바비를 받는다던가 지원금을 받는다던가 장학금 받는 용도로 쓰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입출금 통장은요, 이자를 많이 주나요? 적게 주나요? 자, 채팅창 사용하겠습니다. 자,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통장은 맞아요. 정솔 친구가 적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맞습니다. 하나 친구, 인범 친구, 조리 친구 적어요. 이렇게 이자가 적은 통장에 여러분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자가 붙는 통장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성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본인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관리할 수 있고 책임도 다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통장과 나가는 통장을 분리시켜주는 걸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요 교육이 끝난 이후에. 이 돈이 들어오는 통장은 들어오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용도의 통장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체크카드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 시간에 뭐 했어요? 내가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쓰는지 계산해봤죠? 고정지출비, 변동지출비. 지금 채원 친구 리액션 엄청 좋네요.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듣고 계시는데,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이 소정의 사랑을 이채원 학생에게 또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업 태도나 뭐 참여성 이런 것들 두루두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나가는 목적의 입출금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입출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할 돈이 나가는 목적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고 거기에 체크카드 연결시키고 혹시 핸드폰비나 공과금 등 자동 이체되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연결해서 돈이 나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냉동실이랑 냉장실이랑 역할이 다르죠. 음식이나 재료를 보관하는 목적은 같지만 냉동 보관해야 되는 애가 있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 통장이랑 나가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 통장을 분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가 붙지 않는 통장에 있는 돈들은 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에 가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왜 가만히 놀고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 돈들도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배치를 딱딱딱딱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는 통장이 있어요. 저축 통장이죠. 뭐 적금이나 예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축 통장은 내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을 한 개의 통장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저축 목표별로 개수를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통장, 그리고 뭐 여행자금 통장, 뭐 학자금 대출을 나중에 갚기 위한 목적의 통장, 또는 내가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모으는 통장, 이렇게 저축 목표별로 나눠서 저축을 해주셔야 되고, 또 투자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목적의 계좌까지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비상금 통장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뭐 내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쉴 수도 있고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잠깐 멈출 수도 있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마련을 하는 건데 비상금 통장에는 돈이 그러면 얼마나 마련을 해둬야 되나라고 하면 여러분의 2달에서 3달 정도의 생활비예요. 만약에 한 달에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친구라면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다가 따로 마련을 해두면 되겠죠. 그럼 지금 당장 200만 원, 300만 원이 없는데 비상금 통장에다가 돈을 어떻게 모으냐라고 하면 비상금 마련이라는 저축 목표를 세우고요. 그 통장에다가 매달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차곡차곡 적립을 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금액이 될 때까지 모은 이후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쓰고 꺼내 쓴 만큼 다시 적립해서 저축해서 모아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비상금 통장은 그 기간을 정해서 적금으로 들어야 되냐? 아니면 입출금이 잘 되는 통장으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비상사태는 여러분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은 이자가 적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채팅창에 보면 저축통장 중에 이율 괜찮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 질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금융감독원에서 이자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는 파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중에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파인애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파인애플의 앞글자 파인입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고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핸드폰에서 검색하셔도 동일하게 화면이 나옵니다. 파인에 접속을 하시고요. 자, 금융상품 찾기. 우리 지금 적금이나 예금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하는 걸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 화면에 3선이 뜰 거예요. 3선을 누르고 제일 위에 거 그 카테고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 파란색 화면이 나오고요. 정기 예금인지 적금인지 이렇게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정기 예금은 뭐냐면 1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한 번에 저축할 때 정기 예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은 내가 매월 조금씩 적립금 쌓듯이 저축하는 건데요. 여러분, 카페나 마트나 이런 곳에서 적립금, 포인트 적립할 때 한 번에 하세요? 아니면 갈 때마다 조금씩 하세요? 갈 때마다 조금씩 적립하는 거죠. 그것처럼 적금은 매월 내가 일정 금액을 저축할 때 하는 게 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립정착금 받은 거, 장학금 받은 거 100만 원 이상의 목돈이죠. 이거를 지금 당장 쓸 용도는 없으니까 저축해놔야지 하면 정기예금 선택하는 거고 내가 매월 버는 알바비나 매월 받는 지원금의 일부를 저축해야지라고 하면 적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저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기예금으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200만 원이 있어. 그럼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얼마 동안 할지 고르는 거예요. 뭐 6개월 할지, 1년 할지, 2년 할지 이렇게. 그러면은 2년이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은행,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금융상품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는 순서대로 조회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은행이 결과값에 나오면 그걸 선택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기존에 이용하지 않는 은행인데 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새로 계좌를 개설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면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기준값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자 많이 주는 은행들은 한 이 정도 주는구나 판단을 하는 기준값을 찾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보면 지금 한 3% 후반대에서 4% 정도 주는 게 그래도 많이 주는 거네 라는 건데 여기 보면 최고 우대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대금리와 기본금리가 있는데 기본금리는 무조건 이거 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주겠다 하는 거고 우대금리는 어떤 요건을 충족하거나 어느 미션을 수행을 했을 때 추가로 주는 금리를 우대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금리를 먼저 확인하시고 우대금리 내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 후에 저축을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인에 들어가서 지금의
기준값을 확인을 했다면 네이버에다가 그냥 이자 높은 적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자 높은 저축, 이자 높은 예금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하고 중간으로 쭉 내려오니까 자, 여기 보시면 13% 또는 뭐 10%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최고 우대 금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파인에서 봤던 거랑 격차가 심해요. 그리고 또 현실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진짜 이 13%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파인에서 시세값을 보시고요. 실제로 내가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 앱에 들어가서 그 은행에서 제공하는 저축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방법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기 전에 이자 계산기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인터넷 포털에 검색창에 이자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적금할 건지 예금할 건지 구분해 주시고 자, 예금으로 해서 200만 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년 동안 할 거고 4%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나중에 이자를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이자는 다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를 이자소득세라고 하고 동일하게 15.4%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은 친구들이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1년에 4% 적용을 하면 1년 동안 받게 되는 이자가 4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6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제하게 되더라도 한 33만 원 정도는 이자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 통장, 돈이 일하지 않는 통장, 입출금 통장에다가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넣어둔다면 1년 동안 33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33만 원이 적은 금액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빨리 교육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통장 시스템 만드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입출금 통장에 과하게 많은 돈이 들어있다면 다른 통장으로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렇게 다른 통장으로 이동해서 돈이 이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비상금 통장은 적금 통장처럼 이렇게 기간을 묻게 되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시 찾아서 쓰기가 어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적금이나 예금 통장은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약하거나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약속한 이자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상금 통장으로 많이 쓰는 거를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파킹 통장은 역시나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파킹, 영어로 주차를 파킹이라고 하잖아요. 주차를 잠시 했다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내 돈도 잠시 파킹 시켜놨다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파킹 통장. 최근에 파킹 통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요.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제공하는 통장들, 입출금 통장이지만 이자를 조금 많이 주고요. 또는 저축은행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는 증권사에서 CMA라는 계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돈을 꺼내 쓸 수 있지만 이자는 좀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CMA 계좌를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CMA 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받지 않고요. 원금 보장 되지 않는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금 보장도 되고 예금자 보호까지 다 혜택을 보면서 파킹 통장을 쓰고 싶으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강의 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축은 이제 나중에 나를 위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나한테 들어온 소득의 일부를 남겨둬서 모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나는 한 달에 받는 생활비, 뭐 알바비, 지원금, 장학금만 쓰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저축을 하냐. 저축할 돈은 매달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저축 후 소비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의 돈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반은 쓰고 반은 저축할래 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일단 한 달 동안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한 이후에 한 달이 끝났을 때 저축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축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중에 50만 원 일단 저축하고 남은 50만 원에서 1일부터 30일까지 생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축을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던가 차를 산다던가 내 집 마련을 한다던가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비나 치료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용도로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막 70세, 80세, 90세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사실상 힘들겠죠. 그래서 나의 미래를 위한 노후 대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축 목표를 우리 한번 세워볼 텐데요. 어제 이런 질문을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저축 목표 꼭 세워야 되나요? 그냥 저축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준 친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가는 나라에서 처음 가는 장소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 라고 하는 경우가 1번이고요. 2번은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 앱에다가 그 지도 앱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채팅창 사용해 주세요. 거의 이제 답이 정해졌죠? 맞아요. 주리 친구 2번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반드시 그 장소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축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축 목표 없이 그냥 남는 돈 그냥 저축해야지 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첫 번째 뭐냐면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축을 완성함으로써 내가 느끼는 성취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해약하기 시작하면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중간에 저축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축이 끝났을 때 목표 없이 돈을 저축한 사람은요. 큰 돈이 생겼을 때 다른 곳에 허투루 쓸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나 이거는 등록금 마련이야. 또는 이거는 학원비 마련이야. 마련 목적이야. 또 이거는 내 노후 자금이야. 이거는 주택 마련 목적이야. 라고 이름표를 딱 붙여놨으면 저축이 끝났을 때 그 목적에 맞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생활비로 야금야금 쓰다 보면 어느새 돈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 30대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생애 5대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결혼 자금, 주택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양육 자금은 생애 5대 자금에 이론상 들어가지만 이거는 결혼 이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제외하고 뭐 결혼 준비 자금, 주택 자금, 노후 자금, 비상 자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축 목표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 추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내 꿈을 이루거나 가고 싶은 곳에 가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목표를 추가로 세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필기 도구랑 연습장이 필요한데요. 저축 목표나 기간, 필요 자금까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 가기 위해서 여행 비용을 모을 건데 한 1년 뒤쯤에 여행을 갈 거다. 근데 여행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매월 얼마씩 모으면 될까요? 한 9만 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으면 되겠죠? 그럼 내가 한 달에 8만 원씩 적금 통장을 뭐 만들어 가지고 저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천 방법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요거 계산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연습장에 먼저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비공개 채팅도 좋습니다. 아마 비상금 통장이 지금 따로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여서 저축 목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비상금 모으기 목적 요거는 꼭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고요. 또 어제 답변해준 친구들 중에 많았던 게 뭐냐면 그 청약 통장에 저축을 하겠다. 그래서 2년 240만 원 이렇게 적어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200만 원을 2년 동안 240만 원을 2년 동안 모으겠다라고 말한 친구는 왜 그러냐면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건데 아마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 통장은요 10만 원을 납입 1회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은 납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5만 원씩 넣으면 두 번 합쳐서 한 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2년 넣고 딱 240만 원 만들면 딱 적정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에 당첨되기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넣어놓기보다는 최저 금액을 맞춰서 저축을 해놓고 아파트가 당첨될 때까지 이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넣어놓는 게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저축 목표를 세울 때는요, 소비성 저축 목표만 있으면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저축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핸드폰 바꾸겠다, 노트북 사겠다, 여행 가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노후 자금이나 뭐 주택 마련이나 비상금 모으기나 뭐 학자금 마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학원비 뭐 이런 식으로 꼭 나의 그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목적을 위한 저축 목표도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아, 15만 원 넣으면 2달에 3번이 되냐? 15만 원을 첫 번째 달에 넣었는데 2달 지나서 3번 횟수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인가요? 10만 원 이상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이 1회로 카운팅이 되니까.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넣지 마시고 10만 원씩 매달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비상금으로 600만 원을 모으겠다. 이거는 아마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 들어가는 친구인가 봐요. 청약은 청소년도 넣을 수 있어요. 어린이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 무조건 다 지금 가능한 나이대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겠다. 맞아요. 이런 저축 목표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대출이 있다면 저축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목표를 잡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출이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대출을 갚아 나가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과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투자에다가 써버리게 되면 내가 대출 이자로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방법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미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은행에서 우대 조건까지 다 충족을 해가지고 6% 적금을 넣고 있다. 이자 비교까지 하고 저축하는 친구가 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 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주택 청약 저축은 이제 이제 미래를 보고 당첨이 될 때까지 미래를 보고 하는 장기 예금인데 주택에 계속해서 당첨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이 질문을 준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장기간 돈이 묶이는 통장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최소 금액만 맞춰서 저축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장기간 주택에 당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만 저축을 하시고요. 당첨되지 못하면 사실상 계속 가지고 있는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큰 기업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고 저축하는 느낌으로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친구는요, 그래도 위험도를 낮춘 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고 저축하듯이 투자한다는 거는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대출이 없는 상황이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투자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적립하듯이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보고 싶다. 하면은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막 대출도 있고 갚아야 되는 대출도 있고 저축해 놓은 돈 하나도 없는데 투자부터 먼저 가겠다. 요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취약계층인데 저축을 하게 되면 그 취약계층의 그 자격이 박탈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있는데 그 기초수급자나 이런 취약계층의 대상자분들은 자산이나 한 달에 버는 소득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축 금액이 많아지면 조건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축 목표를 이렇게 다 적어 주셨다면, 이 저축 목표를 조금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뭐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카드를 바꾼다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그 국비 지원으로 들을 수 있는 학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좋고요. 또 나는 창업을 할 예정이어서 창업 비용을 모으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는 친구들은 창업 비용을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지원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청약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요. 어, 무주택 기간과 자녀 수, 납입 기간에 따른 가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납입 기간,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무주택 상태의 기간이 길었는가, 그리고 내가 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얼마나 있는가, 또는 내가 취약계층이냐, 아니면 신혼부부냐, 아니면 뭐 장애인이냐,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넣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2만 원씩 이렇게 최저금액 2만 원씩 맞춰서 저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2만 원씩 넣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겠죠? 10만 원씩 넣는 것보다는 요거 감안해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아, 그리고 진짜 좋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 지금 김인범 친구가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 친구한테 선생님이 소정의 사랑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디딤씨앗 통장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이제 되면 요건이 맞으면 요거를 해약하거나 또는 그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지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좋나요? 라는 의견인데요. 디딤씨앗 통장 내용이 자, 자립정보부 다 있으시죠, 여러분? 요거 자립정보부. 자립정보부 29페이지 한번 펼쳐주실래요? 자립정보부 29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은 디딤 씨앗 통장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 우리 그 시설에 있으면서 여기 통장에다가 그 여러분이 저축을 하면 후원금이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적립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간에 꺼내서 쓰시려고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학자금이라던가 뭐 주거비, 의료비, 결혼비용 이런 것들이고 이 중간에 꺼내 쓰시려면 30페이지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적립금 사용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디딤씨앗 통장은 신한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디딤씨앗 통장과 관련한 내용은 29페이지랑 3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페이지 끄트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선생님은 여기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포스트잇 없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렇게 끝부분을 접어 놓으세요. 이 자립정보북은요. 우리 5회 수업을 하는 동안 계속 사용할 거여서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잘 챙겨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만 다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도 항상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야 하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게 선생님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긴급하게 필요할 용도가 없는데 그냥 해지를 하게 되면 이 돈이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청소년기에부터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모아놨던 돈인데 다른 곳에 써버리게 될 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뭐 나는 창업 비용이 필요하다. 나는 결혼 비용이 필요하다. 전세 보증금에 보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꼭 필요한 용도가 아니면 조금 더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질문이 왔는데 디딤씨앗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만기 되면은 찾아야 되겠죠? 선생님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중간에 꺼내 쓰는 용도로 얘기한 거예요. 만기가 돼서 학원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지를 했는데 다시 개설할 수 있나요? 다시 개설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29페이지에 보면 대상 아동이라는 항목이 있어. 제일 위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있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그러니까 만 17세까지 신규 가입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나이 요건이 이제 안 맞을 거예요. 신규로 가입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해지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세에 관한 이야기 했고요. 자,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뭐 지갑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저금통이나
집에 일부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은행은요, 1, 2, 3이라는 숫자를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은 또 역시나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언론회사에서 구분하여 부르다 보니까 붙이게 된 명칭입니다. 1금융권은 규모가 크고 튼튼하고 뭐 지점수도 많겠죠. 2금융권은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고 이런 은행들을 이야기하는데 1금융권은 무슨 은행이에요. 기업은행. 딱 대표적인 은행, 그리고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것들이고요. 제2금융권은 무슨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협. 여러분 수협은 1일까요? 2일까요? 채팅창 사용해 주세요. 수협. 자, 2다, 1이다. 지금 뭐 반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수협은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수협의 간판이 딱 보이는데 SH 수협은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은행은 1금융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금융권이에요. 근데 그냥 이제 SH 무슨 은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협 이렇게 되어 있다면 2금융권인 단위 수협, 지역 수협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 수협도 있고 2 수협도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농협. 농협은 1이에요, 2예요? 1? 지친구 1. 이런 거. 또 채팅창에도 보니까 2다, 1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여서 1 금융권이고요. 농협은행이잖아요. 무슨 은행. 그리고 단위농협, 지역농협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 얘네는 2금융권입니다. 자, 1이랑 2를 왜 지금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냐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금자 보호제도는 내가 저축한 돈을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6글자로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최고 얼마까지 보호가 된다?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 그러면 1금융권인 은행들 당연히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하겠죠. 그러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 해준다 안 해준다. OX 하겠습니다. 채팅창 OX 올려주세요. 또는 뭐 이렇게 카메라 활용하셔도 됩니다. X다, O다, XOO. 또 의견이 반반이네요, 여러분. 헷갈리는 부분이죠. 저축은행에 저축한 돈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O. 네, 그러면 이익금융권인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수협 이런 애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한다 안 한다? OX. 헷갈려요? 정답은 X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금액은 동일해요. 근데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랑 예금자 보호를 한다는 거는 똑같지만 어디서 그걸 보호해 주냐 하는 주체와 근거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애가 있어요. 우체국입니다, 여러분. 우체국 안에 들어가 보면 택배 보내고 등기 보내고 뭐 우표 사고 하는 우편 업무를 보는 곳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저축하고 보험 가입하고 카드 만들고 하는 금융 업무를 하는 우체국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체국 은행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다 안 한다? OX. 정답은 X. 지금 O 물결이 막 올라왔는데 왜 X라고 했냐면 우체국은요. 지금 민영 친구가 올려주고 있죠.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음에 우체국에 가게 될 일이 있으면 그 우체국 은행 업무 보는 쪽에 한번 보세요. 그 벽 쪽에 커다랗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우체국에 저축한 돈은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자가 낮아요. 라고 민영 친구가 말해줬네요. 맞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을수록 내가 받게 되는 이자율이 높겠죠. 또 좋은 질문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 금융권 숫자가 1에서 2로 내려갈수록 이자율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1금융권에 비해서 2금융권은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자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헷갈려 할 만한 걸 이야기해 볼게요.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K뱅크 들어봤거나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얘네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기업은행은 우리 길 가면서 지점도 볼 수 있고 간편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지점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없을 텐데. 왜냐면 인터넷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은행이어서 그래요. 그럼 이 은행에 저축한 돈은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없다? OX 하겠습니다. 자, X가 나오고 있고요. 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중요한 부분인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 아까 1금융권은 무슨 무슨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다 뱅크, 은행이잖아요. 무슨 무슨 은행. 그래서 1금융권이고요. 예금자 보호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있잖아요. 맨 뒷장이나 앞장에서 한두 장 정도 넘겨보면 여기에 저축한 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문구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장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퀴즈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각각 5천만 원씩 저축했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보호될까요? 이 은행 다 합쳐서 5천만 원일까요? 은행별로 따로따로 5천만 원일까요? 다 합쳐서 5천만 원일까요? 자, 따로따로라는 의견이 좀 더 많고요. 합쳐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정답은 은행별로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승 친구가 분산해서 저축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억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지금.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온전히 다 받으려면 몇 개 은행에 나눠서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유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가장 빨리 개수와 이유를 맞추는 친구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개수와 이유까지 한 번에 채팅에 올려주셔야 돼요. 자, 이 하나 친구. 정답. 자, 하나 친구 뭐라고 그랬냐면 3개다. 왜냐면 이자까지 보호받아야 하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2개라고 지금 말한 친구들이 많은데 5천, 5천 이렇게 나누게 되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0원이라도 붙으면 그 100원은 예금자 보호 범위 밖으로 나가게 되죠. 만약에 3개로 나누면 뭐 3천, 3천, 4천으로 나눴으면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하루아침에 1,000만 원씩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자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정답은 3개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을 가게 되면 우리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저축, 그리고 송금. 송금은 뭐 이체나 계좌 이체라고도 부르고 뭐 대출 환전, 이런 뭐 공과금 납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송금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여러분 굉장히 확인을 여러 번 해주셔야 하는데요. 돈을 받는 사람의 은행, 이름, 계좌번호, 금액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돈이 전달되는 거를 차고송금이라고 합니다. 차고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차고송금을 내가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면 차고송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정적으로 돈을 보내는 곳이 있다면 자주 쓰는 계좌 또는 즐겨찾기 계좌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연이체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30분 동안 인출 안 되고 이제 이거 아니고 지연이체 서비스는 수취인 계좌 입금이 잘못됐을 때 취소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자 만약에 차고송금 반환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이용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악용한 금융 사기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딴 거 하는 친구들도 이 이야기에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굴리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에요. 뭐죠? 내 돈을 지키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내 돈을 이제 빼앗기는 금융사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금융사기범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김태용 학생의
이름 부르니까 지금 깜짝 놀라는데 저 김태용 학생의 계좌번호를 안 거예요. 기업은행의 계좌번호를 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최주리 학생을 속여가지고 돈을 뺐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리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막 꼬셨어. 유혹을 했어. 그래서 그 돈을 이체하도록 할 때 태용 학생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거야. 그럼 주리 학생은 태용 학생한테 500만 원을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선생님이 태용이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여보세요? 태용 학생, 뭐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들어온 거 있죠? 이렇게 물어봐. 그럼 태용이는 착한 마음, 예쁜 마음, 천사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모르는 돈이 입금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여기 가람 학생한테 보냈어야 되는 돈인데 태용 학생한테 잘못 보냈다. 차고 송금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태용 친구는 예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 돈을 돌려주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 계좌번호를 이제 불러주고 거기다가 돈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쯤 주리 학생은 자기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면 주리 친구는 금융회사에다가 태용 친구를 금융사기 범으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태용 학생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 말은 태용 학생이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은 돈 함부로 마음대로 꺼내 쓸 수도 없고요. 체크카드 사용도 안 되고요. 새롭게 통장을 만드는 것도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사기범이 이제 한 번 더 접근을 합니다. 태용아, 너 금융거래 거래되니까는 너무 불편하지. 나한테 합의금 200만 원만 줘라. 그러면 너의 금융거래 다 풀어줄게. 이제 편리하게 해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태용 학생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200만 원 전달을 합니다. 합의금을.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정지된 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 정지 신청을 한 건 피해자 주리 학생이에요. 금융사기범인 저는 태용 학생의 금융거래를 풀어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 연락이 와서 차고 송금으로 너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 개인 계좌로 돈을 돌려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금융 사기에 연루되는 거고 공범으로 오해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 가서 조사도 같이 받아야 돼요. 맞아, 임범 학생이 당하면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 사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중재를 통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진짜 차고 송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든 거짓말이든 무조건 금융회사를 중재를 통해서 돈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나서 카카오 채팅방으로 영상 전달을 할 테니까 한 번 더 꼭 시청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요거는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은 보통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은행마다 상품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거는 정기 적금이고요. 1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저축하는 거는 정기 예금이에요. 자, 퀴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저축은 뭐죠? 세 개 중에 보통 예금 맞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한 번에 저축할 거예요. 그럼 뭐죠? 그냥 예금 아니에요. 네 글자. 그렇죠. 정기예금. 정기는 기간을 정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매월 일정 금액씩 저축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정기 적금이에요. 근데 적금은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정기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하는 거고 자유 적금은 그때그때 금액을 조금 달리해서 할 수 있는 저축이 자유 적금입니다. 이자 비교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었고, 또 은행에는요, 외화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유학을 계획하고 있어서 미리 환율이 좀 쌀 때 미리미리 환전을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행의 외화예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어떤 통화를 저축할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달러로 환전을 할 거다. 그러면 달러 외화 예금을 만드는 거고 나는 엔화로 환전을 해놓을 거다라고 하시면 엔화 외화 예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행을 갈 목적으로 좀 환율이 쌀 때 미리 조금 환전해놨다가 보관해놔야지. 또는 여행 갔다 왔는데 지폐가 많이 남은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집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뭐 언제 다시 여행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통장에 저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외화 예금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자립정보북에 48에서 49페이지 한번 펼쳐 주실래요? 48에서 49페이지에 보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49페이지를 보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환율이 쌀 때 환전을 해가지고 저축을 해놨다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팔게 되면 차익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론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화로 저축했을 때 그날의 환율에 따라서 달러로 바뀌어서 통장에 딱 금액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전 수수료가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야 이 매매 차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구나 뭐 한 친구들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적금들보다는 이자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셨다가 그 남자 학생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청년 도약 계좌 있죠. 요거는 5년 동안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서 여러분이 되도록 기간을 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애초에 할 수 있는 금액만큼 저축을 하면 좋은데 어, 은행의 저축이자 비교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주겠다 하는 저축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보다 더 높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립부 74에서 75페이지를 펼쳐주시면요. 청년 우대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 그리고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로 넘어가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지원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 책자가 만들어진 지 벌써 시간이 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용에 보면 문의할 수 있는 홈페이지들 주소가 책자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의 돈 상황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학자금을나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이 대출을 변제하는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넣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학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대출 때문에 또 그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빚에 늪에 빠진 2030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최근에 났고 이거 굉장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요것도 관련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분 추가로 대출을 할 예정이거나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꼭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고 혹시나 나중에 너무 내가 빚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채무, 그 빚을 채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자립부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뭐 연장해 주거나 또는 원금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탕감해 주거나 또는 뭐 상담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는 155쪽입니다. 접어두셨다가 여러분이 빚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런 제도나 이런 상담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만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검색창에다가 참 쉬운 재무진단이라고 검색을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이 재무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간편진단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어요. 간편진단은 5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정밀진단은 좀 입력할 것도 많고 시간도 제법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여유를 두시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고요. 또 나는 자문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금융감독원에 보면은 대면이나 전화 온라인 상담으로 재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선생님이 강조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먼저 저축하고 그다음에 지출한다. 그리고 통장 시스템 만든다. 이거를 통장 쪼개기라고도 하는데 이거 먼저 해주시고요. 체크카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신용점수도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점수 좋게 하려면 여러분 공과금 내는 거 있죠. 날짜가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도 내야 되고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요거 잘 지켜주시고 소모성 대출 그러니까 내가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던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과소비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또 내가 한 달에 매달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용이나 보험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차시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할 거고요.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이자 탕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탕감은 안 되죠라고 하셨는데 세금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공유는 잠시 멈추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만족도 조사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리고 링크 전달하는, 그쵸, 민영 친구가 얘기해줬네요. 국세청 납세자 보호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링크 전달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줌 채팅창에 링크 전달 드렸습니다. 접속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 질문이 주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남은 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 횟수 동안에 이런 내용들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도 주관식이니까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다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 맞다. 그 질문 했어야 되는데, 라고 뒤에 생각이 나시면 이게 설문조사 기간이 좀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접속하셔가지고, 추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시간은 한 2에서 3분 정도 드릴게요.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면 지금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설문 참여가 끝난 친구들은 채팅창에다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0월에는 교육을 듣고 11월에는 교육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A4 용지 한 장짜리 분량으로 해서 간단하게 복습이나 예습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전달을 드릴 건데 그때 문제를 풀 때도 이 자립 정보북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하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마지막 3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오전에 늦잠도 자고 싶고,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시간 약속 잘 지켜가지고 수업에 참여해주고, 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질문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다음 수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공지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완료하신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교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친구가 이렇게 엄지척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교육 때 또 만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